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코끼리를 대화 주제로 놓고 경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끼리와 관련된 경제학 얘기로 조금 가벼운 내용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사유재산 제도가 코끼리의 멸종 위기를 대처하는 데 사용되면서 코끼리의 멸종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얘기를 다뤄볼 거예요. 코끼리가 사유재산이라고요? 네, 갑자기 코끼리랑 사유재산 얘기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생뚱맞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뚱맞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주제이기도 하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래, 돌고래, 코끼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기린까지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요. 예전 1800년대에는 버팔로라고 하는 들소들이 멸종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처음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에 이주할 당시에는 6천만 마리의 버팔로가 미국 대륙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800년대 동안에 무분별한 버팔로 사냥이 벌어지게 되면서 400마리까지 감소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6천만 마리가요? 네. 그런데 현재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당시의 버팔로랑 비슷하게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1976년 이후로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거의 90%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코끼리 상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맞아요. 코끼리의 어금니하고 상아가 하얀색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귀한 물품이다 보니까 코끼리의 밀렵 사냥이 많이 성행하게 됐다고 해요. 코끼리의 상아는 단추, 장신구나 각종 악기 등에 사용되게 되면서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급 피아노의 경우에는 피아노의 건반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동물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코끼리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닭이나 돼지, 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 생활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동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닭이나 돼지, 소 같은 동물들이 코끼리처럼 멸종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들은 가축으로 해서 일부러 키우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오히려 닭이나 소 같은 그런 동물들은 닭고기나 소고기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멸종의 위협에서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돈이 되니까 공급을 더 늘리겠죠. 네. 그런데 코끼리의 경우에는 코끼리 상아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될수록 코끼리의 생존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소의 경우에는 소고기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소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건데 그게 개체 보존 역할을 하게 되네요. 솔직히 개체 보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억지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상업적 가치를 가진 동물은 멸종 위험이 있지만 소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사람이 일부러 키우는 거니까 멸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코끼리랑 소가 다른 길을 가는 이유를 경제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럼 코끼리와 소가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밀림이나 초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물이니까 일종의 공공의 공유 자원의 성격을 가진 동물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개념이네요. 이거 살아있는 동물 가지고 공유자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시청자분들은 좀 알아서 걸러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닭이나 소 같은 가축에 포함되는 동물들은 개개인들이 기르거나 사유할 수가 있어서 사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동물들인데요. 그렇죠. 이게 공중화장실, 가정집 화장실 얘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코끼리를 사냥하는 밀렵꾼들의 입장에서는 공유 자원의 성격을 가진 코끼리들을 가능한 한 남들보다 빠르고 많이 잡아야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야 될 밀렵꾼들의 수는 많고 각각의 밀렵꾼들 입장에서는 코끼리의 개체수를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오로지 당장 많이 포획할 수 있는 사냥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닭이나 소처럼 가축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에서 키우는 사유재산에 속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목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의 개체수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재산상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소를 잘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아까 영상 초반에 코끼리가 사유재산처럼 되면서 멸종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코끼리를 가축처럼 키운다는 말입니까? 비슷한 개념인데요. 아프리카나 코끼리가 생존하고 있는 각 나라의 정부들은 현재 많은 코끼리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서 코끼리의 멸종을 막으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케냐나 우간다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규제나 처벌을 늘려서 코끼리의 멸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끼리의 사냥을 불법화하면서 코끼리 상하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먹히는 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사실 규제나 처벌을 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규제 과정에서 정부와 밀렵꾼들 간의 거친 분쟁도 발생해서 오히려 이러는 사이에 더 많은 코끼리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분쟁할 수 있는 자금 확보도 상하를 통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케냐와 우간다하고는 정반대적인 입장으로 오히려 짐바브웨나 보츠와나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코끼리의 사냥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코끼리의 사냥은 허용하되 대신에 땅 주인들이 소유한 토지 내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정해버려서 사실상 코끼리들을 사유재산화하는 정책을 펼친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코끼리 사냥은 허용해주고 대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들어온 코끼리만 잡게 해버리면서 간접적인 사유재산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코끼리를 가축처럼 키워서 사유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토지 내에 있는 코끼리들만 사냥을 허용해서 간접적으로 사유재산화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거 은근히 아이디어 좋은데요. 자기 땅에 들어온 코끼리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땅 주인들이 다른 밀렵꾼들이 코끼리 못 건드리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겠네요. 맞아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사냥하려고 오히려 자기 영역 내의 코끼리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 주인도 웬만큼 재력이 되니까 실제로 밀렵꾼들 대항할 여력도 있는 사람들일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되지도 않는 단속하러 다니면서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고 민간 자체적으로 코끼리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은 코끼리들이 서로 자기 소유의 토지 내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 만들려고 코끼리가 오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토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코끼리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코끼리인 택이니까 오히려 코끼리의 개체수를 유지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코끼리들의 개체수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코끼리의 숫자가 다시 증가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또 일이 이런 식으로 풀리네요. 네. 오히려 최근에는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려서 지금은 골칫거리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하고 개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이윤 동기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멸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 알 수 있어요. 각 나라의 정부들은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규제나 세금, 처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유재산과 같이 오히려 규제를 풀고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띄워서 해결 방안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조금은 의도적으로 사유재산화의 효과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코끼리의 멸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코끼리 사례는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서 거론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코끼리의 보존이냐 사냥이냐 프레임은 정부와 사냥꾼 간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발생하는데, 이걸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살짝 넣어서 사냥꾼과 사냥꾼 간의 대립이 되도록 프레임을 딱 바꿔버리니까 코끼리가 사냥이 대상이 돼버린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재산이 돼버린 사례죠. 정부 정책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주제라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